자, 이제 프린트물 13페이지 보시면, 자, 제3편 계약법에서 요래 나오는데요. 자, 갑자기 계약법이란 말이 툭 튀어나온 이유가 요겁니다. 자, 원래 우리 민법은 크게 돈에 관련된 법 규정인 재산법하고 가족법에서 요래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요 중에 일부입니다. 재산법 중에. 그래서 가족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제 논외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재산법은 크게 물권법이니 채권법이니 요래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권법하고 채권법의 이제 공통분모 요거를 민법 총칙에서 요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민법 총칙은 그러니까 물권, 채권의 공통분모인 권리에 대한 내용들을 쭉 계속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 물권, 그 다음에 채권인데 갑자기 계약법에서 이름이 나온 이유는 자, 우리 민법에 나오는 채권법이라는 법 규정들 중에 이게 다 시험 범위가 아니라 자, 채권법도 자, 채권이 발생되는 사유를 즉 원인을 4개로 요래 딱 정해갖고 자, 계약을 통해서 채권이 생긴다. 그리고 사무관리라는 걸 통해서 채권이 생긴다. 부당이득이라는 걸 통해서 채권이 생긴다. 그리고 불법행위에서 자, 요렇게 해가지고 채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시면 되고 이제 요겁니다. 계약법의 일부만 우리 시험 범위니까 자, 물권법 다음에 채권법이라고 안 쓰고 뭡니까? 계약법에서 요렇게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법은 그냥 채권법의 일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많이 쓰이는 계약을 15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요런 계약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쭉 나열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여부터 시작해서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고용, 뭐 위임, 임치, 도급 뭐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있는데 그 15개가 다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15개 중에 딱 3개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자, 매매 많이 들어보셨죠? 매매. 돈 주고 물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들어보셨죠? 돈 주고 물건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환은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교환한다. 그리고 교환. 이게 물물교환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돈을 주면 그게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하고 물건하고 맞바뀌는 거 그게 매매고요. 물건끼리 맞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물물교환입니다. 근데 자, 화폐 경제가 생긴 이유는 물물교환이라는 게 잘 안 일어납니다. 그냥 돈 주고 물건 사니까요. 근데 아직도 부동산에서는 물물교환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 내 땅하고 네 아파트하고 바꾸자.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교환이라는 계약이 인정이 만약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A라는 애가 이 아파트가 꼭 가지고 싶은데 B의 아파트를 꼭 가지고 싶은데 자, 나는 땅이 있는데 자, 만약 물물교환, 즉 교환계약이라는 게 이게 만약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야가 뭡니까? 이거 땅 팔아갖고 이거 사야 되지 않습니까? 땅 급하게 팔면 제가 받겠습니까? 그리고 자, 얘는 이제 야가 내 집 원하는구나 라는 거 알면 얘는 싸게 팔겠습니까? 배짱 튕기겠습니까? 튕기겠죠. 그래, 답답한 건 너니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래 되고 또 요번엔 야가 몸이 달아서 저 땅이 꼭 필요한데 이래 돼 버리면 야가 또 이거 헐값에 팔아가지고 이거 사면 야는 또 튕길 거고. 그래 되면 계약은 잘 안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고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계약법이 딱 그겁니다. 그냥 그 이념이 딱 깔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법 보시게 되면 가급적이면 계약은 뭡니까? 성립시키자. 성립시켜갖고 자, 일단 계약은 붙여놓고 그리고 정 안 맞으면 뭡니까? 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해가지고 이거 다 고려해가지고 계약하자 이게 아니라 뭡니까? 일단 계약하자 해놓고 이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도 문제가 그러면 깨자 해서 최후 순간에 그래 탁 깨는 거지. 계약을 처음부터 하기 힘들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자, 이 지금 만약 교환 계약이 없다라고 하면, 예, 지금 계약이 잘 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법에는 교환 계약이라는 거, 이것도 민법에 정하고 있는데, 근데 교환 계약 시험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만약 교환 계약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공부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제가 거의 수업 안 할 겁니다. 근데 또 브리타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교환계약이 특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만약 나왔다라고 하면 뭡니까? 저를 욕해야 되겠죠. 그놈 믿는 게 아닌데 써왔다. 일단 욕 한번 하고 뭡니까? 아는 거 이거 빼 없으니까 뭡니까? 지우고 이거를 글자 바꿔갖고 풀면 됩니다.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2개, 3개, 아니면 3개, 2개, 이런 식으로 여기서 2~3개씩 그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고려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계약들을 보는데, 계약법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 조금 기초적인 내용 조금 알고 가자라는 겁니다. 요거 보시기 전에. 자, 제일 먼저 계약의 분류 내지 종료가 나오는데, 자, 이거 우리 13페이지 1번 한번 보십시오. 계약의 분류에서 자, 그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 요식계약, 분류식계약 이런 날 쭉 나오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 억수로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 틀리면 정말 힘듭니다. 이런 거는 실수해서 틀려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수도 할 거리 실수로 해야지. 이거는 아이고 내 실수로 이거 틀렸다. 그러면 시험 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예? 밥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 사람. 자, 그래서 이제 계약의 분류 내지 종류인데, 요거는 우리 민법에 나오는 15종류의 계약, 이거를 자, 이제 쭉 분류를 해본 겁니다. 요렇게도 그 기준, 요 기준에 따라 분류도 해보고, 저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보고,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쓰이는 분류가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 그리고 뭐 요식, 분류식이 나오는데 혹은 그냥 말로 할게요. 자, 다른 건 몰라도 유상, 무상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매매계약은 유상일까요? 유상계약일까요? 무상계약일까요? 유상. 그리고 증여계약은 유상계약일까요? 무상계약일까요? 무상. 예, 공짜로 주는 게 증여입니다. 예, 무상계약이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유상이겠습니까? 무상이겠습니까? 임대차. 공짜로, 남의 물건 공짜로 쓰는 겁니까? 대가 지불을 하는 겁니까? 대가 지불. 그러니까 유상, 무상은 공짜냐 대가 지불 하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유상계약이 많겠습니까? 무상계약이 많겠습니까? 대부분 유상입니다. 세상 천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예, 특수한 관계. 그러니까 보통 증여 잘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특수한 관계, 부모 자식 정도 되면 몰라도. 그래서 예, 대부분 계약은 유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 나오는 계약들 중에도 무상계약이 있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 딱 외우면 딴 건 전부 유상이겠지. 되겠죠? 그래서 자, 금방 말씀드린 증여입니다. 증여계약. 이게 대표적인 무상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공짜로 받는다. 그리고 받고 대가 지불한다. 이래 되면 뭡니까?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건 유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입니까? 무상계약입니까? 유상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 빌려 쓰고 그에 대한 대가로 뭡니까? 월세 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유상인데 남의 물건은 공짜로 빌려 쓸 수도 있겠습니까? 남의 물건? 무조건 돈 줘야 됩니까? 친구야, 네 자전거 한 이틀만 좀 빌려 쓰자 라고 하면 친구가 하루에 20만 원씩 40만 원 성금 이래 되면 그건 뭐 친구도 아니지 뭐. 예? 그래서 근데 친구가 뭡니까? 그래 공짜로 써라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는 유상인데 물건을 남의 물건을 공짜로 빌려 쓰는 계약, 그거를 열애 부릅니다. 사용대차다라고 열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무상계약입니다. 그리고 요거 2개 빼놓고는 전부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유상이다. 그러니까 대가 지불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 매매계약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계약.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죽었다 깨나도 뭡니까? 유상계약입니다. 근데 자, 계약서에 이랬습니다. 매매계약서 해가지고 이 집을 내가 니한테 공짜로 줄게 라고 해 썼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매매입니까? 증여입니까?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매매라고 하더라도 그게 공짜가 되면 그건 매매가 아니라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 내가 니한테 증여해 줄게. 1,000만 원만 내라. 이거는 증여가 아니라 뭡니까? 매매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처음부터 유상이면 무상, 무상이면 무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사용대차는 유상계약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유상이 되면 그건 임대차입니다. 사용대차가 아니라. 됐죠? 그래서 계약은 딱 유상, 무상이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는데, 자, 이게 유상도 될 수 있고 무상도 될 수, 박쥐 같은 것들입니다. 요 붙고 저 붙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좀 몇 개 외우고 가자라는 겁니다. 자, 요래 4개입니다. 소위, 임종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대령이 죽었습니까? 중령이 죽었습니까? 소위가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에서 요래 소위, 임종에서 요 4개, 요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소비대차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소비대차는 돈 빌리는 게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입니다. 은행 가서 돈 빌린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 이렇게 부르는데, 자, 우리 소비대차는 한번 보이죠. 은행은 자, 은행 가서 돈 빌리면 그 동자로 빌려줍니까? 이자 주고 돈 빌려야 되는 겁니까? 이자 주고 이자부 소비대차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유상계약이 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니까. 근데 제가 친구한테 돈을 한 20만 원 빌렸다라는 겁니다. 이자 반드시 줘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무이자부 소비대차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비대차는 이자부 소비대차는 유상이 되는 거고요. 무이자부 소비대차는 무상이 되는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위임. 사무처리 맡겨놓는 거. 그게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여러분이 오늘 자, 지금 어디 주민센터 가가지고 인감증명을 몇 통 발급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업 듣느라고 미처 발급을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 뭐 이제 하여튼 뭐 동네 친구라든지 한테 야, 인감증명서 발급 좀 해주라. 혹은 가족이라든지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를, 나무 사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거. 그게 위임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자, 공짜로 처리해주면 그게 무상위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 받고 처리해주면 그거는 뭡니까? 유상위임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이 자격증 따가지고 하는 중개 업무,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위임입니다. 위임. 됐죠? 근데 위임은, 자, 지금 직업 중에 위임. 그러니까 왜 우리가 법률을 잘 모르니까 변호사니 법무사니 대신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위임입니다. 세무 잘 모르니까 세무사한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위임입니다. 근데 직업으로서 위임하는 애들은 이건 유상이 되겠습니까? 무상이 되겠습니까? 유상이겠죠. 세상 천지 공짜로 변호사 쓰는, 몰라, 뭐, 누구, 뭐, 무료 변론 그러면 사긴 하더라마는 하도 특이하니까 방송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자, 무상 위임해 주세요 해가지고 중개해주고 무상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고생하면서 왜 이 자격증 땁니까? 자, 그래서 예, 직업으로 위임은 대부분 다 유상입니다. 예, 근데 뭐 무상 위임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무 처리해주고 그냥 뭐 돈은 무슨 해가지고 밥이나 한 끼 사 해가지고 한 700만 원짜리 밥 한 끼에 그런 거 먹고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유상, 무상 다 하나, 임치, 물건 맡겨놓는 게 임치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상법 같으면 창고업 같은 거, 그게 임치입니다. 그래서 임치도 유상 임치, 무상 임치, 유상도 가능하고 무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신정기금은 종신토록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주는 금, 연금입니다. 연금. 예? 그래, 연금, 그게 종신정기금인데, 자, 예를 들자면, 우리 은행이나 뭐 보험사나 이런 데 파는 연금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내 돈 내고 은행이나 얘들이 굴려갖고 이자 좀 붙여갖고 내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일정 기간 동안. 그래, 그거는 유상이 되는 거고요. 내가 내는 거. 그리고 혹시 노령연금 들어보셨습니까? 뭐 하여튼 나이가 일정
넘으면, 그 소득 수준이 얼마 되면 무조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령연금 같은 거, 그거는 내가 돈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거는 무상인, 종신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노령연금 말고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어떨 것 같습니까? 나도 내고 국가도 내고 함께 업을 쳐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으면 이거는 유상인 성격, 무상인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임종, 야는 유상도 가능하고 무상도 가능하다라는 거 됐죠? 요 정도. 자, 그리고 요번에는 요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몰라도 직관적으로 유상이다 무상이다 대충 파악이 되는데, 쌍무, 편무, 이건 일단 말부터 어렵습니다. 쌍무는 계약의 쌍방이 모두 의무 부담한다. 그게 쌍무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한쪽만 의무 부담, 그게 편무입니다. 그리고 쌍무, 편무는 대충 유상, 무상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계약이 편무고 유상계약이 쌍무고 이래 되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자, 갑하고 을하고 두 명이서 매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자기 아파트 주고 을이 거기에 대해서 돈 억 주기로 하고, 을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을한테 어떤 의무를 주는 겁니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 을은 갑한테 어떤 의무를 주는 겁니까? 5억을 줘야 될 대금을 지급할 의무.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한쪽만 의무부담합니까? 둘 다 의무부담합니까? 이게 쌍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유상계약은 기본적으로 쌍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증여입니다. 내가 이거 니한테 줄게. 을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래 된 겁니다. 증여계약. 쌍무입니까? 편무가 되는 겁니까? 편무죠. 그러니까 증여계약이 성립되면 물건 줘야 될 의무만 있지, 거기에 대해 반대로 대가 줘야 될 그런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계약이 그냥 편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편무계약에 해당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증여, 사용대차. 그리고 똑같습니다. 쌍무도 됐다가 편무도 됐다가 모두 가능한 거 뭐가 있습니까? 소위, 임종. 됐죠? 요까지입니다. 자, 그럼 네 말대로 하면 유상, 무상, 쌍무, 편무 똑같은데 왜 구별하는데? 자,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계약도 낙성계약이니 요물계약이니 요래 분류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성계약은 합의만 하면 오케이. 둘 다 합의만 하면 성립되는 계약이 낙성계약입니다. 그리고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합의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즉 합의 외에 정해진 지정행위를 완료를 한다든지 물건을 인도한다든지 혹은 해야 된다라면 지정행위를 완료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액션들이 있어야지만 성립되는 계약, 이게 요물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계약이 쉽게 성립되는 건 낙성계약이 쉽게 성립됩니까? 요물계약이 더 쉽게 성립됩니까? 그렇죠. 야는 계약이 되려고 그러면 두 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낙성계약이 쉽게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분양계약 같은 것들도 낙성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약 아파트 분양계약 같은 게 요물계약이다라고 하면 분양계약 하는데 현찰 싸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계약 하는 건설사에서 뭡니까? 집 만들어 놔야 됩니다. 봤지? 이거 얼마 해가지고 소위 말해 현찰 박치기. 그게 요물계약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계약은 요물계약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요 앞에 계신 분하고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공용 뒷다리 하나 주라. 내가 조개 껍데기 10,000개 줄게. 그래서 요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찰 박치기 아니라 뭡니까? 내가 10,000개 줄게. 그리고 여러분은 오케이 해가지고 그게 만약 낙성계약이다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우선 미리 뭡니까? 공용 뒷다리 하나 들고 간다라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거 다 뜯어먹고 저희 껍데기 구하러 가다 보면 공룡의 발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거 받기가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이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뭡니까? 아이고, 현찰박치기. 그겁니다. 그게 요물입니다. 근데 사회가 점점 안정이 되고, 이제 내일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이제 뭡니까? 우선, 그래, 우리 아파트 청약할 때도 현금 싸들고 가서 청약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내가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 5회 걸쳐 내줄게. 응? 그리고 잔금 날짜에 내줄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사도 뭡니까? 그래, 네가 약속대로 그거 내면 나도 그러니까 잔금 받는 날에 등기서류 넘겨줄게. 그래, 약속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그런 계약이 낙성 계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이 잘 없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원시시대 때나 뭐 요물 계약이 그 대부분 계약이 그랬는지 몰라도 요물 계약은 그냥 현찰박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아직도 요물 계약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몇 개가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자 현대계보에서 요래 4개입니다. 자, 현대계보. 자, 현대계보입니다. 복잡하다 뭐 하여튼 현대계보 요 4개 요게 요물 계약입니다. 그래서 현상광고, 대물변제, 예, 계약금 계약, 계약금, 보증금 이런 계약들입니다. 자, 요게 요물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보증금 계약의 경우에는 그래 임대차 하면서 그래 내 보증금 줄게 라고 말만 하면 보증금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까? 줘야 됩니까? 줘야 됩니다. 계약금 계약도 뭡니까? 줄게. 나 그래 조금 이따 보내줄게. 예, 그것도 예, 계약금 계약도 뭡니까? 줘야 됩니다. 줄게 약속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돈을 빌리고 돈을 갚는 거를 변제를 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고 돈 대신에 다른 거로 갚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물 변제입니다. 그러니까 돈 500만 원 빌리고 500만 원 갚으면 그게 변제고요. 돈 500만 원 빌리고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차로 대신 갚을게. 그게 바로 대물 변제입니다. 근데 대물 변제는 낙성입니까? 요물입니까? 요물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빌리면서 뭡니까? 차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대물 변제는. 되겠죠? 그래, 내 이 돈 못 갚으면 내가 얘한테 차 넘겨줄게. 그게 아니라 500만 원 빌리면서 바로 차 키를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물 변제는 요물 계약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현상 광고. 현상 광고. 예. 우리 아는 현상범 잡아주세요. 도둑놈 잡아주세요. 현상금 1000만 원. 그게 바로 현상 광고입니다. 근데 현상 광고, 이것도 요물 계약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현상 광고는 도둑놈 잡아줄게 약속만 하면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까? 잡아와야 됩니까? 와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요 지금 나와 있네. 맞지? 자, 요렇게 매매 계약. 자,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입니다. 그래서 자, 내 집 5억, 오케이. 내 5억 줄게.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이제 갑은 을한테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겁니까? 네. 집을 넘겨줄 의무. 그리고 을은 갑한테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겁니까?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 이런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낙성 계약은 요렇습니다. 즉 계약이 성립되면 그 이후에 각각 이렇게 의무가 여러 생깁니다. 한쪽만 의무가 되면 그거는 편무가 될 거고 두 쪽 다 의무지면 뭡니까? 쌍무가 될 거고 요렇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 현상 광고 요거 하나 볼게요. 자, 이제 광고자가 현상 광고합니다. 도둑놈 잡아주세요. 현상금 1000만 원. 광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응모자가 오케이. 자, 내 도둑놈 잡아줄게. 약속만 하면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까? 잡아와야 됩니까? 잡아와야 됩니다. 이거 야 맞지 해가지고 잡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와가지고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광고자는 응모자한테 뭡니까?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현상금을 줘야 될 의무를 부담할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응모자는 광고자한테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까? 넘겨줬지 않습니까? 넘겨줘야지 계약이 성립되는데. 넘겨줬습니다. 야는 더 이상 의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래됩니다. 됐죠? 자, 그럼 야, 네 말대로 하면 유상은 쌍무고 무상은 편무라며. 딱 하나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가 뭐라는 겁니까? 현상 광고입니다. 자, 현상 광고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공짜로 도둑놈 잡아주세요 합니까? 대가 지불할 테니까 도둑놈 잡아주세요 합니까? 근데 잡아줄게. 그러니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유상. 유상이 되면 야는 쌍무가 돼야 됩니까? 편무가 돼야 됩니까? 쌍무가 돼야 되는데 현상 광고는 뭐라는 겁니까? 편무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현상 광고가 답으로 아주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현상 광고는 자, 정리. 현상 광고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현상 광고는 쌍무다, 편무다. 편무. 현상 광고는 낙성이다, 요물이다. 요물. 현상 광고는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자, 요식. 정해진 방식이 있는 행위.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는 거. 불요식은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걸 볼 겁니다. 계약 자유. 자유. 그러니까 계약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계약은 100% 불요식입니다. 방식에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편의점 갈 때, 편의점 가서 캔맥주 하나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편의점 가서 캔맥주 하나 살 때 집에서, 자, 워드에다가 쳐가지고 가죠. 캔맥주 테라 한 병 주세요 해가지고 딱 써가지고, 자, 현금 딱 끼워갖고, 그 종이 딱 보여주면, 편의점 알바가 딱 보고, 갖다가 지도장 꾹 찍고 계산해주고 그러던가요? 아니죠. 그냥 말로 그냥 야 하나 그리고 꾹 찍고 카드 밀어 넣으세요 해가지고 그 방식에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 시험에 나오는 계약은 무조건 불요식입니다. 방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 100% 불요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야, 네 말대로 하면 우리 그 부동산 매매 계약 같은 거 체결할 때는 그 말로 하는 건 안 되던데. 그러니까 지금 등기하려 그러면 그 계약서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 갖고 그리고 자,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이런 거 받아 갖고 그래 갖고 등기 신청해야 등기해 주던데 네 말대로 하면 그거 요식 아니니? 예, 그거는 요식 맞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법상 계약은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민법에 나오는 계약은 무조건 불요식입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 계약을 불요식으로 하니까 얘들이 그냥 말로 계약을 하고 술술술 뭐 저들끼리 하더니만 세금을 다 포탈을 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거 막기 위해서 민법이 아니라 뭡니까? 공인중개사법 혹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법에서 요 계약은 요런 경우에는 요건 반드시 요런 형식 갖춰야 됩니다 해가지고 요식으로 만들어 놨을 뿐이지 민법상으로는 계약은 계약 자유 원칙상 뭡니까? 전부 불요식입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요식 불요식은 뭐 신경 크게 안 써도 관계 없습니다. 자, 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되겠죠 이제? 예, 그리고 그거 됐고 그리고 우리 거기 계약에 분류해서 양괄로 2번 한번 보십시오. 자, 양괄로 2번에 예, 동그라미 2번 한번 봅니다.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이 되는 건 아니다란 말 나오죠. 그래서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 장난인데 그거는 옆에다가 요 그림을 하나 요래 그려 놓으십시오. 꼭. 그림을 요래 하나 그려 놓으십시오. 유상 쌍무에서 자 그려 놓고 자 봅니다. 이거 한번 봅니다. 자, 쌍무계약 야는 항상 유상계약이다. 이건 맞죠?
왜냐하면 야는 요 속에 포함이 되니까.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계약 맞습니다. 근데 유상계약이 항상 쌍무계약이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상계약 중에는 뭡니까? 편무계약도 있더라는 겁니다. 야가 뭐다라는 겁니까? 현상광고. 그러니까 자 지금 문제를 대놓고 적나라하게 물어보면 이래 현상광고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쌍무입니까? 편무입니까?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그러니까 한 단계 확 까버리면 요렇게 자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혹은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라고 해서 요렇게 물어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광고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유상계약은 항상 쌍무계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상계약 중에는 쌍무의 편무도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현상광고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쯤 하시면 예, 계약의 분류 부분은 예, 얼추 예, 기출문제 지금 풀어도 대충 다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 분류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자, 밑에 위험부담의 문제에서 요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자, 지금부터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계약법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인 틀은 구구단처럼 요거는 좀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 아, 대충 요래 되는구나 라는 거,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시기 전에 원래 이게 어디 나오냐라고 하면 우리 프린트물 2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프린트물 2페이지 보시면 거기 5번에서 법률행위 요건에서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 그건데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이걸 봤습니다. 민법 총칙에서 권리가 민법 총칙에는 권리 변동을 보는데 권리 변동,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게 권리 변동이다. 그리고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 즉 권리가 왜 변동이 되느냐라고 하면 법률 행위를 했든지 법률 규정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려 그러면 즉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유효하기 위한 요건. 그래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목의 세 개가 필요합니다. 닭발 아닙니다. 당목입니다. 그래서 당목의 세 개가 필요하고 자, 당사자 관련돼서 이게 유의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권의행,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목적과 관련돼서 목적이 확정,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표시와 관련돼서는 의사표시가 일치, 의사표시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9개가 다 갖춰지면 비로소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뭡니까? 계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고 고려되면 이제 권리가 계약이 유효가 돼야지 뭡니까? 권리가 변동이 된다라는 생기고 없어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인데 요 내용 그럼 보십시오. 우리 채권법이라는 것도 넓게 보면 실제로는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채권법 영역입니다. 예?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도 섞이고 요도 섞이고 해서 이게 공통 영역이니까 결국은 이게 채권법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미리 설명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실제 쓰임새는 실현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실제로는 여기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일부러 이걸 뒤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드리는데 자, 법률행위, 즉 계약이 유효하려고 그러면 일단 내용이 확정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법에 위반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반사회적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건데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요 집을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자면 자, 11월 1일 날 요 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 얘가 잔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계약이 하나 체결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하면서 계약금 주고 뭐 중도금 줘도 좋고 안 줘도 저들끼리 약정하고 잔금 받을 때 등기 넘겨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 계약을 했으면 자, 을은 갑한테 대해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뭡니까? 돈 줘야 될 거고 갑은 을한테 대해서 뭘 줘야 된다라는 겁니까? 등기를 해줘야 된다. 등기를 넘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이 등기 넘겨주는 게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거를 불능이다라고요. 불가능 줄여가지고 이제 불능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 계약을 요새 했는데 자, 갑이 이제 12월 1일 날 이 등기 넘겨준 게 불가능하게 돼버렸다. 예, 그래, 그게 불능인데 불능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서 자, 처음부터 예, 계약할 당시부터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거를 원시적 불능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우리 앞에 원시취득이란 말 나왔죠. 원시라는 말이 뭡니까? 처음부터 새롭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최초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불가능했다. 예, 그게 원시적. 그리고 예, 불가능 사유가 계약하고 난 후에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예, 그거를 후발적인 불능이다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니다. 자, 갑이 을하고 갑의 집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근데 갑이 자, 계약하고 난 이후 여기 11월 15일쯤 돼가지고 자, 갑의 집에 화재가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자, 요래 되면 이제 요거는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전 등기 해주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후발적인 불능이라고 부르고요. 자, 계약을 할 당시부터 불가능한 거. 예를 들자면 갑의 집이 자, 뭐 10월 31일 할까요? 10월의 마지막 밤 불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하기 전에 아예 이미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원시적 불능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불능을 요래 둘로 요래 나눕니다. 자, 나눠갖고 요런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즉 아예 계약할 당시부터 즉 요 법률행위 자, 법률의 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불가능한 경우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부르고, 이런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 뭡니까? 아, 그냥 계약 무효로 해버리자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봅니다. 자, 요거 무시하고. 11월 1일 날 야들이 계약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지. 근데 보름 지나고 난 이후에 우연하게 이 집이 불나버렸다. 그러면 유효인 계약이 무효로 씩 바뀝니까? 아니죠. 계약의 효력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 후발적인 불능은 결론입니다. 계약 자체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다. 예, 그래서 자, 지금은 요까지입니다. 네, 요까지. 그럼 앞으로는 이제 조금 더 넓히면 되는데요. 근데 앞으로 봐야 될 부분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까지. 자, 그럼 결론. 자, 불능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법률행위, 즉 계약이 항상 무효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실제 불능으로 무효가 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원시적 불능밖에 없습니다. 후발적인 불능은 뭡니까? 계약 자체,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까지 기억을 좀 하십시오. 요거 됐고. 자, 그 이후의 상황은 또 어떻게 펼쳐지는가 한데, 자, 우리 요겁니다.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효가 됐으면, 즉, 만약 을이 갑한테 계약금 줬다라고 하면 이 계약금은 떼이는 겁니까? 돌려받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무효는 항상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서 돌려받는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건데, 근데, 그래서 계약금 돌려받고 끝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번 보이죠? 자, 예를 들자면 제가 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을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 날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계약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한테 계약금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금 다 셌습니다. 세가지고 맞네 해가지고 오케이 계약금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계약금 5천만 원 받았으면서 썼다라 계약서에 다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 제가 여러분한테 저 미안한데 귀 좀 빌릴까요 해가지고 씩 옆에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했냐라고 야 근데 어제 우리 집에 불났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돈 다 쓰고 맞네요 해가지고 계약서 다 쓰고 자 근데 잠깐만 귀 좀 빌릴까 해가지고 어제 우리 집에 불났는데 이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1번 불이 났으니까 제가 이제 집이 없을 거 아닙니까? 위로를 하고 계약금은 그래 앞으로 생활하는데 돈 많이 들 거니까 위로금으로 주고 온다. 자 2번 네. 욕을 개같이 하고 계약금 받아온다. 그렇죠. 그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자 어제 우리 집에 불났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뭡니까? 진짜 막 5원짜리 10원짜리 막 나올 겁니다. 아이 사람 미리 전화 좀 해주지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안 나오지 그러면서 돈 뭐 은행 아침부터 쫓아다니면서 돈도 안 구하고 안 나오지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 이빨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금 내놔 해가지고 여러분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약금만 받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계약금에다 내 기분 다 잡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한 잔 퍼야지. 그래서 그리고 그냥 한 잔 퍼고 또 갈 수 있습니까? 노래도 한 곡 해야지. 그리고 오늘 밤에 뭐 10시까지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대충 계산해가지고 한 20만 원 깨먹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돈으로 깨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한테 20만 원 받고 싶습니까? 그렇지. 위로금. 야 진작 얘기했으면 내가 아침부터 뭐 은행 안 쫓아가야지 해가지고 그리고 계약금 주고 내놔 5천만 원 해가지고 받고 뭡니까 20만 원 더 내봐 해가지고 그럼 제가 묻겠죠 왜 20만 원 그럼 뭡니까 오늘 한 잔 먹어야지 노래방 가야지 그리고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들어가야지 택시 기사한테 팁이라도 한 2만 원 던져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해가지고 20만 원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 되면 계약은 무효가 돼서 무효가 되면 중거는 뭡니까? 부당이 들어서 돌려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분 20만 원 그거 갖고 오늘 화난 거를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하라고 우리 민법은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서 535조입니다. 요런 조문을 하나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 갑니다. 13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13페이지 가시면 자, 밑에 535조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란 말 나옵니까? 예, 그래서 요 조문 한번 볼게요. 자,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할 때 이 불능이 원시적 불능입니다. 앞에 원시적이란 말을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에 무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걸 뭐 실례기라 부르는데 그거 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 20만 원 이게 실례이익입니다. 여러분들 받아가는 돈.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 즉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라고 해서 알듯 말듯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겁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십시오. 계약이 무효가 되면 뭡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거 요거로 해결합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그냥 주소 찾는 겁니다. 좀 이따 요거 말씀드리겠는데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 지금은 요까지입니다. 후발적인 불능은 유효. 그거까지. 그리고 무효가 됐는데 무효되면 부당이득 반환해서 그거는 돌려받는데 준돈 계약금은 돌려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자 안 써도 될 돈을 썼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교통비 날렸지 은행 가서 대출 안 해도 되는데 대출하는 바람에 대출이자 그거 조금 몇만 원 생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도 받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다라는 겁니까? 이겁니다.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자는 상대방한테 대해서 뭡니까? 그 비용을 물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까?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를 아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런 일은 잘 안 생깁니다. 자, 그 실질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하고 계약하고 제 입에서 진짜, 아이고, 어제 우리 집 불났는데 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딴 소리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예, 진짜 칼부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는 이런 일은 잘 안 생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겁니다. 이거. 계약하고 난 이후에 11월 15일쯤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재가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화재가 왜 났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후발적인 불능인데, 그러면 계약 자체가 유효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돈 주고 넘겨주고 집 넘겨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집이 올라가고 넘겨주는 게 불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제 어떻게 우리 민법은 해결하겠느냐 그건데요. 자, 여기서 자,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귀책 사유, 귀책, 책임을 귀속시킬 사유입니다. 책임 있는 사유. 근데 귀책 사유라는 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일부러 그랬다 혹은 과실, 부주의하게 잘못했다, 실수했다, 의 과실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인 불능, 즉 여기서 자, 집이 화재가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 잘못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후발적이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인 불능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왜 갑입니까? 야도 돈 줘야 될 채무자인가요? 뭔가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자, 보십시오. 우리 지금 불능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돈 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까? 물건 집 넘겨주는 게 불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는 자, 우리 갑한테 돈 주는 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건 기준으로 해서 됐죠?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라는 거는 물건을 넘겨줘야 될 채무자, 갑의 잘못으로 집에 불났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앞으로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인 불능이란 이 말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이거 채무불이행 이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채무불이행이란 말 찾으셨습니까? 네, 뒤에다가 요렇게 채무불이행 뒤에다가 요래 씁니다. 손해. 자, 채무불이행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 네, 계약 해제. 자, 요것도 기계적으로 채무불이행 나오면 기계적으로 손해 따라 나와야 됩니다. 예, 무효 나오면 부당이득 반환 이게 따라 나오듯이. 예,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면 손해배상, 계약 해제 요걸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요까지. 그리고 채무자 잘못 없이, 갑의 잘못 없이 예를 들자면 자, 요때 자, 등기 넘겨주기로 했는데 계약하고 난 이후에 요때 11월 15일쯤 돼서 갑자기 지진이 난 겁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폭삭 내려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진 난 게 갑의 잘못 있습니까? 갑이 내려갖고 지진 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갑의 잘못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집이 지진으로 붕괴가 됐다라면 등기해주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자, 갑은 을한테 자, 계약해서 대금 내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예를 들자면 자, 제가 집주인입니다.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날 12월 1일 날 자, 잔금하고 제 등기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11월 15일쯤 돼가지고 집에 지진 나가지고 집이 내려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아이고 복도 없지 해가지고 저는 받은 계약금 순승히 여러분한테 돌려주겠습니까? 아니죠. 안 돌려주고 뭘 하겠습니까? 잔금 내놔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앵겨붙어갖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이고 불쌍하네 해가지고 했다 그래? 너 지진 나가지고 마음도 아플 텐데 잔금 여기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 주실 겁니까? 그렇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지진 나가지고 집 무너진 건 좀 안타깝지만 근데 내 돈 5천만 원 이건 받아내야지 해가지고 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잔금까지 뜯어내려 그럴 거고요. 막 서로서로 이제 머리 막 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 민법은 뭡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 어른 갑한테 돈 준 이유가 네가 이거 주는 대가로 내가 뭐 준다라는 겁니까? 돈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진 나가지고 네가 해주는 게 이게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나도 돈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 상식에 비추어서 이 경우에는 갑은 을한테 대해서 지진 나가지고 지진 무너졌다라고 하면 잔금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 집이 무너진 위험, 즉 불이익은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갑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을이 감당해야 되는, 을이 부담하는 겁니까? 을이라는 애가 집이 무너진 대한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됩니까? 누구 집 무너진 겁니까? 그렇죠. 갑의 집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에 따른 불이익도 누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집 주인이.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요거를 위험부담이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예, 위험부담은 이제 원칙적으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서 537조입니다. 그래서 요 조문만 조금 보시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자, 537조 조문 한번 보십시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즉 갑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즉 갑의 집이 지진으로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채무자는 자, 누굽니까? 갑은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을한테 대금 주세요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을은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고, 그리고 갑이라는 애는 뭡니까? 집은 무너졌는데 돈만 그럼 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 실질적으로 집이 넘어가기 전까지 불이익은 누가 다 부담을 하라는 겁니까? 갑이. 그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금도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죠. 예. 예, 계약금 떼먹는다라고 하면 좋게요. 예. 근데 계약금도 당연히 다 돌려주고. 자,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게 위험부담인데, 요게 나중에 이제 우리 민법의 기본적인, 계약법의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계약을 했는데 등기해주는 게 불가능하게 됐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불가능하면 뭡니까? 계약 무효로 만들고, 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이거로 뒤에 손해를 배상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후발적인 불능으로 후발적인 불능이 됐다라면 계약 자체는 유효가 되고, 다만, 예, 그 후발적인 불능이 일어난 데 대해서 자, 집주인, 즉 채무자가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으면 채무불이행,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자, 나중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내면서 이걸 다 물어봅니다. 이것도 지금,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틀이니까요. 요건 자꾸 들으면서 좀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조금 쉬시고,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부분, 거기서부터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고 가시죠.